공룡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공룡만큼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멸종 동물도 드물어요. 티라노사우루스나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일부 공룡은 오늘날의 많은 생물보다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느껴질 정도로 공룡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공룡은 모두 거대하고 사납고 멍청한 동물일까요? 정말 모든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걸까요? 친애하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여정을 통해 잃어버린 공룡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납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1842년) 공룡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영국의 고생물학자 리처드 오웬이 공룡뼈를 발견한 이후 현재 1200여 종에 달하는 새로운 종은 물론이고 생활 방식, 신체 능력, 행동, 사냥 기술, 그리고 생존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등 수많은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잇따라 해냈습니다. 기술 덕분에 공룡의 삶, 신체적 능력, 지적 능력에 관한 모호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죠. 공룡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주장된 사실들이 이제 반박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공룡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공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흔적, 흔들기 어려운 대중적 믿음과 선입견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는 여전히 최신 정보입니다. 공룡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룡의 유해를 분석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룡은 많은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그러나 수천만 년 또는 수억 년 된 요소를 처리하는 것은 항상 복잡하죠. 분석과 해석의 오류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룡이 지구에 머물렀던 기간 때문입니다. 공룡의 시대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실제보다 훨씬 짧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왔습니다. 지구의 형성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역사를 연 단위로 측정한다면 공룡은 지구에 14일 동안 존재한 셈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호모사피엔스로 대표되는 현대 인류가 같은 해에 35분을 보낸 것보다 훨씬 인상적인 시간이죠. 최초의 공룡이 출현한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약 2억 5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기의 공룡은 전례 없는 생물학적 위기를 겪은 후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지구는 약 1억 6,500만 년 후 조류가 아닌 공룡의 존재를 종식시킨 멸종을 포함하여 몇 차례 대량 멸종을 경험했습니다. 후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일반 대중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룡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 멸종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멸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페름기 말과 트라이아스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멸종은 다른 어떤 멸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멸종이었죠. 이 대량 멸종은 약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는 페름기 지질시대와 트라이아스기 지질시대, 즉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룡의 시대는 중생대입니다. 이 시대는 각각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페름기 시대와 트라이아스기 시대 사이에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단적 상상력에서 멸종은 폭력적이고 갑작스럽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납니다. 지구의 4분의 3을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처럼 다가올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러한 멸종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나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우리는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의 기원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베리아 트랩스 화산만이 다가올 혼돈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화산 활동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네이처 지구과학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강렬하고 격렬했던 또 다른 육상 활동을 조명합니다. 바로 호주의 화산 활동입니다. 이 화산 활동은 시베리아 함정 이전부터 시작되어 거의 400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002년 5월에 발표된 이 연구의 최신 결과에 따르면 이 활동은 멸종사건 이전의 기후변화, 특히 해양에서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기후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더 일찍, 더 오래 지속된 변화는 급격하고 폭력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지만 비오톱과 생물 분집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 트랩은 주로 현무암 용암의 거대한 분출이 특징입니다. 호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분화 활동도 활발하지만 매우 폭력적입니다. 호주의 슈퍼 분화는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가스를 대기 중으로 분출하는 치명적인 폭발로 특정 지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화산재 퇴적물은 현재 호주 동부 전역의 수많은 퇴적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화산 폭발이 지구 역사상 가장 격렬한 폭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분출은 온실가스의 대량 방출을 동반하여 페름기의 종말을 알리는 생물학적 위기를 초래한 기후 격변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랩의 화산 활동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베리아 트랩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마지막 지푸라기일 수도 있습니다. 노르웨이, 미국, 중국, 네덜란드의 여러 과학자들이 수행한 2021년 미국 국립과학원회부의 연구에 따르면 주로 화산성 이산화탄소의 대량 그리고 급속한 배출이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생물학적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화산 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5도에서 8도 정도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비오톱과 생물 군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는 지구를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재앙 속에서 바다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 데드존이 되었습니다. 수생식물과 동물이 분해되면서 유독 가스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탁해졌습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동안 거의 모든 생물 다양성이 10만 년 이내에 사라졌습니다. 해양 생물의 96%와 육상 생물의 75% 이상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 전례 없는 위기 이후 생명은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일부 종은 살아남았고 다른 종은 꽃을 피우려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물이 수많은 영토를 되찾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일부 종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포유류의 조상인 시노돈트와 같은 시냅스와 중생대 전체를 지배하여
공룡, 날아다니는 파충류, 악어를 낳은 시조새 그룹이 포함됩니다. 시조새의 두개골에는 안구 앞쪽에 암하창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후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공룡은 특별한 동물이에요. 공룡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기술과 적절한 과학 지식과 연구 덕분에 우린 중생대로의 가상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트라이알스키의 모험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공룡의 땅입니다. 이곳은 판게아입니다. 판탈라사라고 불리는 광활한 바다가 이 대륙을 둘러싸고 있어 하나의 대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판게아는 단일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룡이 살았던 땅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활한 늪지대도 아니고 열대 정글도 아니었습니다. 대륙 양쪽의 기후는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판게아의 중심부는 주로 사막 기후였습니다. 반면에 지금의 인도, 시베리아, 심지어 남극 대륙은 온화한 기후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퍼즐의 모든 조각을 뒤섞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만 년 동안 이것이 지구의 구성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땅은 공룡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양한 기후와 지질시대를 경험했으며 사막에서 산, 정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 공룡 그룹의 첫 번째 구성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영역, 환경, 기후에 따라 동물들은 적응하기 위해 다양해졌습니다. 짧은 소개에서 거의 1200여 종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알려진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 대가족의 다양성을 상상할 수 있겠죠. 공룡을 떠올리면 우린 즉시 큰 동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가장 초기의 공룡 표본은 거대한 공룡에 대한 일반적인 상투적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2억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장 오래된 공룡은 사우리사우루스입니다. 우선 수강류와 용강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 2007년까지 분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공룡인 사투르날리아가 있습니다. 몸 길이는 1에서 2m 정도이고 키는 성인의 무릎보다 크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스타우리코사우루스도 있었습니다. 용광류와 수강류의 조상인 이 공룡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학적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식별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합니다. 연구자들은 몇 점의 유고를 통해 대략적인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턱의 크기로 보아 길이가 2m에 불과한 작은 공룡 중 하나로 보입니다. 몸무게는 30kg에 불과했을 겁니다. 날카로운 이빨은 육식성 식습관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다음은 헤레라사우루스입니다. 헤레라사우루스 역시 이족보행 육식동물입니다. 몸 길이는 3에서 5m, 높이는 1m에 불과하고 몸무게는 200에서 350kg입니다. 꽤 무시무시한 육식동물이죠. 유연한 관절을 가진 턱과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빨로 하이퍼다페돈 헉슬리와 같은 린코사우루스 목의 초식동물과 디시노돈트의 목의 잡식동물 에토사우로이데스 스카이글라와 같은
잡식동물을 포함한 생태계의 모든 척추동물의 살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패더급 카테고리에 속하는 또 다른 공룡은 에오랩터입니다. 이 역시 어린이 공룡 동화의 주인공인 디플로토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에 비하면 매우 작지요. 길이 1m, 높이 40cm에 불과합니다. 아마 잡식성에 가까웠을 겁니다. 양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었습니다. 가장 긴 세 손가락은 커다란 발톱으로 끝났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했죠. 그는 먹이를 재빨리 덮쳐서 기습적으로 잡아먹고 확률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발톱 덕분에 식물도 잡을 수 있었죠. 작은 동물, 부드러운 잎과 과일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오랍토르의 유골을 연구한 고생물학자들은 이 공룡이 가장 오래된 공룡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고도로 진화한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증거는 말하자면 원시 공룡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용광류와는 달리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미끄러운 아래턱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빨도 몇 개만 구부러져 있고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좀 더 진화된 포식자라면 모든 이빨이 이런 모양을 갖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벅지와 골반의 구조로 미뤄보아 어랩터는 사우리사우루스과에 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에오랩터는 헤레라사우루스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오랩터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는 작은 이족보행 잡식동물인 알워케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트라이아스기 시대에 처음 만났을지도 모르는 작은 공룡들입니다. 하지만 쥐라기 시대에도 다른 공룡들은 작았습니다. 콤소그나투스는 길이가 1m가 넘지 않고 무게는 2.5kg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치오르닉스와 마찬가지로 거인의 땅에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높이가 30cm를 넘지 않습니다. 새와 비슷한 생김새 때문에 과학자들의 분류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홍콩대학교의 고생물학자 마이클 피트먼과 그의 동료들은 이 공룡이 원시족이거나 새와 비슷한 수강류 공룡이라고 진지하게 믿고 있습니다. 즉, 새와 새 같은 공룡을 포함하는 공룡 그룹의 원시적인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새와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을 공유합니다. 백악기에도 우린 여전히 작은 공룡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2년 과학자들은 그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9,400만 년에서 9,700만 년 전의 공룡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룡의 몸 길이는 꼬리를 포함해 약 1.5m, 몸무게는 4에서 7kg으로 집고양이 정도입니다. 이 동물은 튼튼하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석을 통해 목과 꼬리 사이에 일련의 뼈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카필 카니우쿠라입니다. 모든 공룡이 거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의 다른 많은 공룡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동물들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언급한 공룡들만큼이나 크기가 작았던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말이죠. 최초의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말에 등장했습니다. 공룡의 해부학적 구조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한 무리를 이루며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고 여겨집니다. 4번째와 5번째 손가락, 4개의 다리, 꼬리, 두꺼운 피부, 3개 이상의 천추로 결합된 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태생식을 하고 다리가 옆구리가 아닌 몸통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공룡을 같은 과에 속하는 공룡으로 묶어주고 공통의 기원과 공통의 조상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공룡의 조상은 누구였을까요? 이 공통 조상은 아르헨티나 중기 트라이아스기에서 발견된
마라스쿠스나 콩고나폰 켈리와 같이 공룡의 운동 적응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고 가볍게 만들어진 시조새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크기가 10cm에 불과한 후자의 공룡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0cm에 불과하지만 디플로도스쿠스,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렉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거인들의 아버지입니다. 콩고나포는 가장 유명한 공룡의 크기와 비교하면 매우 작지만 공룡과 익룡의 마지막 공통 조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공룡을 향한 진화의 기원이 바로 이 동물입니다. 공룡과 익룡은 약 2억 3천만에서 2억 4천만 년 전에 분리되기 전 마지막 공통 조상인 오르니토디어과에 속합니다. 콩고나폰 켈리는 공룡과 익룡이 갈라지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체는 어떻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위기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산소 생산량도 감소했습니다. 대기 중 산소의 고갈은 공룡의 조상과 같이 공기주머니를 가진 종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겁니다. 콩고나폰과 같은 후자는 또한 피부를 덮고 있는 솜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트라이아스기 후반기는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추운 극심한 기후변화가 특징이었기 때문에 작은 깃털 덕분에 이 생물은 쾌적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공룡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룡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매우 이질적인 그룹이지만 우린 이들을 모두 같은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안치오르니스와 안킬로사우루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유사점을 찾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그룹에 속하며 그 이유를 알아볼 겁니다. 공룡을 더 잘 감상하고 이해하려면 공룡을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룡에는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육식성인지 초식성인지에 따른 식습관이나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는 자세로 이 두 그룹을 혼동하게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골반이 있습니다. 네 발 동물의 골반에 있는 뼈인 치골의 방향은 사우리과 동물은 아래쪽과 앞쪽을 향하고 조류와 동물은 오히려 뒤쪽을 향합니다. 이 두 그룹을 구분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면 공룡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우리사우루스는 약 2억 3천만 년 전에 분화했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수강류가 있습니다. 수강류는 동물의 발을 뜻합니다. 수강류 화석은 모든 대륙에서 트라이아스기 상부부터 백악기 상부까지, 즉 약 2억 2,500만 년에서 6,500만 년 전의 암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강류는 일반적으로 육식성인 이족보행 동물입니다. 뒷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하죠. 앞다리는 짧지만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먹이를 잡고 찢는 데 적합하죠. 절지동물에는 몇 가지 주요 그룹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케라토사우루스입니다. 길이가 2m도 안 되는 작은 코엘로피시스부터 약 6m에 달하는 케라토사우루스까지 크기가 다양하죠. 그리고 테타누리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방금 본 케라토사우루스의 후계자입니다. 테타누리아에는 알로사우루스와 코엘로라사우루스와 같은 카르노사우루스가 포함되며 티라노사우루스, 드로마에오사우루스, 타조 공룡을 포함하는 더 큰 그룹입니다. 코엘로로사우루스와 카르노사우루스는 뼈가 속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았고 턱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길이에 걸쳐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공룡 중 하나인 헤라사우루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수강류 또는 그 가까운 사촌 중 하나였습니다. 코엘로피세스는 아마도 최초의 수강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 그룹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바리오닉스도 포함됩니다. 이 두발 동물은 크기가 다양하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에서 거의 6톤에 달합니다. 용광류는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인 네발동물입니다. 긴 목에 작은 머리가 달려있죠. 꼬리도 깁니다. 이들의 그룹 이름은 도마뱀 발을 가진 형태를 의미합니다. 후기 트라이아이스계에는 용광류의 두 가지 주요 그룹이 존재했습니다. 도마뱀 발 이전, 즉 용광류 이전이라는 뜻의 프로사우로포드는 루펜고사우루스처럼 중간 크기였습니다. 그 다음 도마뱀 발을 의미하는 용광류는 아파토사우루스처럼 거대한 크기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와 아르젠티노사우루스가 이 그룹에 속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몸집과 큰 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잎사귀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큰 발톱으로 끝나는 엄지손가락을 가졌습니다. 플라토사우루스는 용광류의 좋은 예입니다. 몸 길이는 8에서 9m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네 발로 이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개의 뒷다리로 똑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수강류와 용광류는 전 세계에 퍼져 있었습니다. 중생대 지라기에서 용광류는 사라졌지만 수강류는 중생대 내내 계속 다양해졌습니다. 또 다른 주요 그룹은 수강류입니다. 대부분의 파충류처럼 치골의 대부분이 아래쪽과 앞쪽이 아니라 새처럼 아래쪽과 뒤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의 조상인 조류인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는 수강류 공룡의 후손입니다. 하지만 다시 새와 같은 골반을 가진 공룡 그룹으로 돌아가 보죠. 수강류 공룡은 두 개의 하위 그룹, 즉 수강류와 용광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티레오포러스는 방패를 든 자라는 뜻입니다. 등에는 뼈로 된 판이 들린 등갑이 있지만 때론 가시나 박차를 가하기도 합니다. 초식 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는 갑옷을 입은 공룡으로 대부분 네 발로 걸었습니다. 이들은 스테고사우루스와 안킬로사우루스라는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 두 그룹은 피부 갑옷뿐만 아니라 하나의 곡선으로 배열된 작은 이빨을 비롯한 다양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두 그룹 모두 지라기 하부의 스코텔로사우루스와 스켈리도사우루스와 같은 작은 갑옷 공룡 계통에서 유래했습니다. 수강류에는 오르니토보드,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세라톱스가 포함되며 후자의 두 그룹은 종종 마기노케팔란스라는 이름으로 함께 분류됩니다. 오르니토포드는 지라기 초기부터 백악기 말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진화적으로 가장 크고 오랜 성공을 거둔 공룡 계통 중 하나입니다. 이 그룹에는 파브로사우루스, 헤테로돈토사우루스, 히실로포돈티스, 이구아노돈토스, 하드로사우루스가 포함됩니다. 파브로사우루스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시적인 조류 공룡입니다. 이 작고 가벼운 몸집의 공룡은 몸 길이가 60에서 120cm까지 자랐습니다. 반면 하드로사우루스는 길이가 9에서 11m에 달했죠. 하드로사우루스는 오리부리 공룡이에요. 뺨 안쪽에 위치한 등이는 식물을 씹는데 매우 잘 적응했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포유류와 조류가 그렇듯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태어날 때 매우 미숙한 새끼를 돌봤습니다. 하드로사우루스에는 샨퉁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푸스, 람베오사우루스가 있습니다. 하드로사우루스는 달리기를 잘하죠. 몸 길이는 1.5m에서 4m 사이였습니다. 이과에는 히실로포돈이 포함됩니다. 물론
이구아니과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공룡 중 하나인 이구아노돈이 있습니다. 이구아노돈은 고급 조류의 전형적인 복잡한 이빨을 갖추고 있으며 길이가 최대 11m에 달하는 가장 큰 공룡입니다. 이 거대한 공룡과 사우리사우루스과 및 오르니사우루스과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룡은 공통점이 많으며 공통의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는 그룹과 하이그룹으로 공룡과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해양 공룡이나 하늘을 나는 공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이 공룡들을 수강류와 조류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공룡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공룡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공룡 시대에 살았던 이 해양 파충류를 해양 공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논리적인 이름 같네요. 하지만 공룡은 육상 동물일 뿐입니다. 물속에서만 살았던 공룡은 없었습니다. 공룡으로 오인되는 해양 파충류는 공룡과 같은 특징, 기원 또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룡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습니다. 익룡, 플레시오사우루스, 모사사사우루스는 해양 파충류입니다. 공룡과 해양 파충류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에서 움직이는 이 동물은 왜 공룡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공룡과 같은 시기에 중생대에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특정 동물 분류 기준은 각과 각 계통, 각 그룹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공룡의 경우 우린 이 동물들이 4개의 다리를 가졌고 다리가 배 아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파충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양 파충류에 다리가 4개가 있더라도 동물의 옆구리에만 있고 배 아래에는 없습니다. 공룡과 해양 파충류는 공통 조상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 파충류도 공룡이 될 수 없죠. 이크티오사우루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거인은 최대 2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현대의 돌고래와 비슷하게 생긴 매우 인기 있는 해양 파충류죠. 이 육식성 파충류는 길쭉한 주둥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강력한 턱을 가졌습니다. 물고기, 암모나이트, 벨렘나이트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우린 이 동물이 무시무시한 포식자라고 상상합니다. 실제로 1억 6천만 년 가까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생활 방식을 이 특성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둔합니다. 고독하고 공격적인 포식자라는 우리의 이미지와는 달리 이치토사우루스는 사회적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치토사우루스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2022년 11월 셀 잡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치토사우루스는 고래와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익룡은 광범위하게 이동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 시즌에 무리를 지어 살았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고생물학자 팀은 미국 네바다의 휴몰트 토이아이베 숲에 위치한 화석 매장지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마이크로시티 엑스레이 스캐너를 사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쇼니사우루스라는 익룡종의 배아와 신생아를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어린 익룡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까요? 이것이 고생물학자들이 풀려고 노력해온 미스터리입니다. 기술과 다양한 분석 도구의 사용 덕분에 급격한 기온 변화와 같은 기후적 원인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뼈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량 자초도 배제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먹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많은 수의 신생아와 배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고대 매장지로 묘사될 수 있는 미국 구규림이 사실은
고대 산부인과 병원이었던 사실입니다. 이치토사우루스는 새끼를 낳기 위해 이곳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년 전에 자신들이 새끼를 낳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룡 얘기로 돌아가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분류되지 않은 하늘을 나는 공룡을 소개할 것. 익룡은 공룡 분류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익룡은 공룡이 아닙니다. 공룡은 오르니토드리드 디아프시드 고생물입니다. 이 다소 야만적인 용어는 동물의 그룹을 가리킵니다. 공룡과 그 후손, 그리고 익룡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들은 이 동물 분류에서 유일한 두 그룹입니다. 모든 다른 그룹 공룡 중에서 익룡이 가장 가까운 그룹이죠. 그러니 우리가 익룡과 파충류의 닮은 점을 발견하고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익룡은 하늘을 길들인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말이죠. 공룡과 마찬가지로 익룡도 매우 다양한 종으로 나뉩니다. 소르데와 같이 몸집이 60cm에 불과한 종도 있고 아난구에라처럼 4.6m에 육박하는 종도 있습니다. 프테라나도는 날개 길이가 6m가 넘지만 날개를 펼쳤을 때 10m에 달하는 거대한 파치고프테릭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가 공룡과 매우 가까운 이유는 공룡의 조상이 같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진화를 통해 한쪽에서는 공룡이, 다른 한쪽에서는 익룡이 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통 조상과 익룡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진화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날아다니는 척추 동물의 탄생과 익룡의 부화로 이어진 연쇄의 다른 고리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아있고 질문엔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수수께끼를 과학적으로 완전히 풀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통 조상과 익룡 사이에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쪽은 날개가 있고 다른 한쪽은 다리가 4개인 작은 육상 척추동물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물리적 차이는 눈에 띄는 것이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익룡은 모두 잘 발달되었으며 이 시기에 이미 여러 종이 존재했습니다. 진화가 잘 진행 중이었죠. 이 진화 단계의 이전 단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익룡의 조상인 진정한 익룡을 낳으려면 한 종이 다른 종과 다르게 진화했어야 합니다. 외모나 비행 능력 면에서 익룡이 더 가깝지만 육상에서만 살았던 종과 공통점이 있는 종 말입니다. 이 핵심 종은 우리가 확신하는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퍼즐을 맞춰서 이 유명한 잃어버린 고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연결고리를 확립할 수 있는 화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설은 다른 가설보다 더 심각해 보이며 빠진 고리에 대한 설명의 일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육상 척추동물이 나무에서 나무로 점프하거나 예를 들어 날다람쥐처럼 점프하는 동안 몇 초 동안 공중을 맴돌았다면 이 종은 키스톤 종이 될 겁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유명한 종은 다리 사이에 작은 피부가 있었으며 아마도 열대숲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진화를 통해 땅에 사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종이 실제로 열대우림에 살았다면 지구상에서 그 존재에 대한 화석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화석화가 가능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망 직후 시신은 퇴적물, 미사 또는 모래 아래에 묻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기체가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이 충족되면 골격뼈가 보존되고 암석이 생성되어 뼈가 광물화되어 일종의 돌이 되며 화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숲에서 극히 드물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화석이 가장 적은 환경이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환경이라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열대우림을 보면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룡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공룡에 관한 다른 많은 의문점들이 풀렸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룡을 찾아서 공룡이 밝혀내야 할 만한 비밀을 발견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익룡과 공룡의 차이점, 공룡과 해양 파충류의 차이점, 다양한 공룡종의 분류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공룡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공룡은 또한 냉혈하고 사나운 파충류로 유명하며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지식에 비추어 중생대 시대로 돌아가 공룡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봅시다. 공룡의 체온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룡은 냉혈 동물이었을까요? 온혈 동물이었을까요? 이 동물들이 냉혈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룡은 파충류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이나 도마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볼 때 공룡은 새와 파충류 사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새는 온혈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정말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최근 공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고생물학자 자스미나 위만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분자와 빛 사이의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더 정확하게는 적외선 분광학에 의존했습니다. 즉 이 방법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화석에 있는 폐기물 분자의 수를 정량화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동물의 신진대사는 본질적으로 산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로 귀결됩니다. 온혈동물, 즉 내열성 동물은 대사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산소를 호흡하고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반대로 외열동물, 즉 파충류와 같은 냉혈동물은 활동량이 적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조건에 의존합니다. 요컨대 이들은 즐거움을 위해 햇볕을 쬐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햇볕을 쬐는 겁니다. 대사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대사율, 즉 산소를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의 크고 작음은 체온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유기체에서 산소를 사용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기술을 통해 화석에서 이러한 흔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뼈 잔해의 형태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신진대사를 연구하고 수백만 년 전에 사라진 동물의 신진대사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사율을 계산한 후에도 화석화된 동물의 체온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검증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비교 척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해 확립된 이 척도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들을 비교하면 동물의 체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은 적어도 대부분의 공룡이 온혈 동물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주요 공룡 그룹 중 조류류에는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일부 냉혈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리케라톱스의 큰 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척추가 있는 스테고사우루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물 역시 대사율이 낮았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몸집은 컸지만 속도가 느린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그룹인 사우리사우루스는 종수가 가장 많았고 무엇보다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자손은 본질적으로 온혈동물이었습니다. 멸종된 동물의 생물학과 생리학을 재구성하는 것은 고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퍼즐 조각을 추가합니다. 공룡의 체온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필요를 밝혀줍니다. 대부분의 공룡이 온혈 동물이었다는 발견은 고생물학 연구계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룡이 온혈 동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난생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룡의 번식 방식은 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양란은 생물학적 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난자가 유익한 보호를 제공하기 전까지 우린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 수십억 년 동안 생명체는 수중 환경에서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은 부양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로만 둘러싸인 육지에서는 그 상황은 달랐습니다. 골격은 강화되고 단단해지고 통합되어야 했고 피부는 더 두꺼워져야 했으며 번식 방식도 적응해야 했습니다. 일부 동물, 특히 파충류는 육지 생활에 적응하지만 번식은 더 복잡합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알을 낳아야 했습니다. 알은 아직 연약합니다. 생명체가 부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껍질이나 보호막이 없는 알은 물 밖으로 나오면 말라서 알 속에 있던 생명체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양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변화를 시킵니다. 껍질은 내부의 수분 증발을 막는 동시에 내부의 기체 교환을 허용합니다. 양막이라는 내부막이 있는데 그 안에 양수라는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액체는 매우 소중합니다. 미래의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는 공룡을 파충류와 비교해서 공룡이 냉혈 동물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공룡이 알을 품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공룡과 가장 가까운 새와 비교했는데 새도 알을 낳았습니다. 이에 비해 과학자들은 공룡의 부화 기간을 11일에서 85일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균은 미국 국립과학원 화보에 게재되고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의해 의문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캘거리 대학교의 지구과학 조교수인 달라 젤레니츠키와 그녀의 연구팀은 배아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악기에 살았던 세라토스과에 속하는 작은 초식 공룡인 프로토케라톱스의 알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양과 비슷합니다. 연구된 배아는 약 200g 무게의 난자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분석된 또 다른 배아는 오리부리 공룡인 히파크로사우루스의 거대한 화석으로 알의 무게가 4kg이 넘었습니다. 농구공처럼 생겼죠. 성체 히파크로사우루스의 크기는 길이 9에서 10m, 무게가 2.5에서 4톤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리 놀라울 일이 아니죠. 연구자들은 배아에서 무엇을 분석하여 잠복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낼까요? 모든 해답을 담고 있는 치아를 살펴볼 것입니다. 치아에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특히 치아의 성장 라인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치아는 나무 그루터기의 나이테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이 두 배아의 치열을 분석한 결과 잠복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은 새보다는 원시 파충류에 더 가깝습니다. 프로토케라토스는 최소 3개월의 잠복기를 가졌고 히파크로사우루스는 아마도 6개월 이상이었을 겁니다. 알이 부화하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던 것은 아마도 이들이 멸종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기후격변과 백악기 위기 동안 이러한 긴 잠복기는 종의 생존과 영속성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과 새끼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알을 낳은 다음에는 부모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공룡은 사납고 야만적이며 피에 굶주린 짐승이었을까요?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시대의 동물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화석 유적은 정반대의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공룡은 맹렬하게 새끼를 보호하고 둥지를 짓고 교육하고 지식을 전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프로토케라톱스는 오리처럼 생긴 부리를 가진 작은 초식 공룡으로 알과 둥지를 매우 열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작은 초식 공룡이라 공격에 취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리와 거대한 머리를 이용해 벨로시랩터를 물리치려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새끼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두 적수는 결국 싸우다 죽거나 모래폭풍에 파묻히게 됩니다. 적어도 서로 얽혀있는 뼈의 잔해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룡들 사이에서 고립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타코사우루스의 화석도 공룡의 자비롭고 자애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34마리의 작은 공룡들이 원을 그리며 둘러싸고 있는 한 마리의 성체 프타코사우루스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활동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룡이 발견된 위치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은 많은 수의 새끼와 한 마리의 성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화석의 구성은 일종의 공룡 보육원과 비슷합니다. 성인은 부모 역할을 하며 무리의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다른 공룡 부모들이 이 유모의 도움을 받아 자신과 새끼를 위한 먹이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비랍토르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들처럼 둥지의 자리를 잡고 몸을 둥지 중앙에 위치시키고 팔을 알 위로 뻗어 알을 보호했습니다. 이곳의 화석은 공룡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인 공룡의 보호 본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1970년대에 8천만 년 전 수백 마리의 마이아사우루스가 살았던 거대한 둥지가 화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을 발견한 고생물학자 잭 호너는 이 화석을 세심하게 연구했습니다. 화석의 위치, 서로에 대한 구성, 각 화석의 추적 나이 등 모든 것을 세밀한 빛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단서는 공룡이 알을 보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알이 부화한 후에도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공룡은 새끼가 태어난 후에도 돌보아줬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둥지 안팎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면 같은 둥지에 여러 연령대의 새끼가 있고 화석화된 식물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이아사우라가 둥지에서 직접 새끼에게 젖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와 어린 새끼를 모두 돌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새끼를 돌본 동물은 마이아사우라뿐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석 분석을 통해 시타코사우루스와 마서스폰딜루스도 매우 적극적인 부모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초식동물 중에서도 우린 발자국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는 매우 귀중합니다. 발자국은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려줍니다. 천천히 움직였나요? 빠르게 움직였나요? 무리를 지어 움직였나요? 아니면 혼자 움직였나요? 발자국 연구를 통해 집단 자체가 어떻게 기능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일부 초식 공룡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움직였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발자국이 발견되어 무리의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공룡들이 어린 공룡들 사이에 배치되었고 이 무리는 긴 계절 이동에 능숙했던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지능입니다.
공룡의 지능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집단적 상상력에서 공룡은 단순한 파충류로 조금 어리석고 그다지 똑똑하지도 않고 심지어 조금 단순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룡은 지능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러한 생각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공룡의 뇌 크기에서 비롯됩니다. 지능을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뇌 크기와 신체 크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이를 내화계수라고 합니다. 많은 공룡,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 이 EQ, 즉 대뇌화 개수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공룡은 그다지 지적으로 발달하거나 사려 깊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몇몇 공룡은 다른 공룡들보다 두각을 나타내는데 특히 오랫동안 가장 똑똑한 공룡으로 알려진 트루도는 EQ가 6이었으며 랩터는 EQ가 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인간의 EQ는 7.44입니다. 가장 높죠. 인간을 최상위에 놓고 볼 때 이 계산법은 지능을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견된 화석 덕분에 과학자들은 신체의 크기와 뇌가 들어있는 구멍의 크기를 비교하여 이 두뇌 개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침팬지는 과일을 따거나 굴떡이나 개미집에서 곤충을 찾기 위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많은 유인원처럼 지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침팬지는 의사소통과 학습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많은 실험이 수행되어 이 동물들의 놀라운 능력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EQ를 보면 침팬지는 2.49에 겨우 도달하기 때문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랩터와 트로우도는 지능이 높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룡이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모든 공룡에 대한 지능 부족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공룡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는 오랫동안 멍청한 공룡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신경과학자 수자나 헤르쿨라노 후젤은 티라노사우루스의 뇌의 뉴런 수를 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30억 개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인간 두뇌의 800억 개의 뉴런보단 적지만 여전히 침팬지와 개코 원숭이 사이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이는 티렉스가 적어도 오늘날의 영장류만큼이나 지능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어떻게 공룡의 뇌가 없는 상태에서 뉴런 수를 세어낼 수 있었을까요? 뼈는 화석화되지만 뇌는 화석화되지 않습니다. 수자나는 규모의 법칙에 의존했습니다. 이 규모의 법칙은 연구와 조사 그리고 수많은 동물의 발견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데이터 측면에서 크게 풍부해진 이 척도 덕분에 우린 가장 작은 벌스에서 가장 큰 타조, 암탉과 독수리에 이르기까지 조류의 경우 뉴런의 수가 뇌의 질량과 직결되며 그 자체가 신체의 질량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뇌 그램당 뉴런의 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새뿐만 아니라 파충류와 악어에게도 해당됩니다. 척도는 다르지만 모든 동물에 적용되죠. 연구원이 수행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절지 동물의 경우 체질량과 뇌 질량 사이의 관계가 새와 동일한 법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아마도 현대의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티렉스가 멍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구를 만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전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과정과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우린 또 다른 분야의 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뉴런의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즉, 우리는 다양한 공룡종의 수명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파충류, 포유류, 조류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몸집이 큰 동물이 더 오래 살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길이 1m도 안 되는 일부 공룡은 5에서 6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브론토사우루스와 같은 공룡은 거의 80년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티렉스의 수명은 25년에서 4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수명과 지능을 고려할 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손에게 지식을 전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단순히 받아들인 아이디어를 실제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진실에서 벗어난 것은 공룡 지능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공룡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납고 공격적이며 피해 굶주린 동물이죠. 상상할 수 있듯이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테코돈토사우루스 안티쿠스의 뇌는 사람들이 공룡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룡은 사회적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골은 오래전부터 발굴되었습니다. 이 화석은 브리스톨 대학교의 실험실에 보존되어 있었으며 적어도 오늘날의 기술로는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스캐너와 다양한 3D 이미징 도구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작하고 내일을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2개의 큰 초점엽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뇌의 뒤쪽에 위치한 이 소엽은 균형 감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룡의 큰 크기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족 보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또한 테코돈토사우루스의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재구성하여 다른 공룡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테코돈토사우루스는 청각 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동료 공룡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이 내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공룡은 지능이 있었고 사회적 동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종의 다양성, 생활 방식, 번식, 행동, 심지어 지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서식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공룡은 어디에 살까요? 판게아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공룡들은 광활한 늪지 한가운데서만 살아남았나요? 공룡이 살았던 다른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공룡은 지구 곳곳에 살았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 동물들이 그러하듯 일부 공룡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살았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공룡이 살았을 법한 장소를 상상하며 세계 지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공룡, 동물, 생물학에 대한 지식과 발견된 유골과 화석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지도를 만듭니다. 이러한 지도는 수천 년에 걸쳐 새로운 지리적 배치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진화합니다. 2억 5,200만 년 전에서 2억 1,100만 년 전 사이의 트라이아스기에는 공룡이 탄생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형도 매우 특이하게 변화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독특한 대륙, 판게아. 공룡들은 이 독특한 땅에서 공존하며 진화했지만 어떤 종들은 서로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땅이 독특하다면 기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게아의 중심부부터 살펴봅시다. 이곳은 모든 수분을 차단하는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내부가 완전히 건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는 거의 사막과 비슷합니다. 적도 근처는 기후가 상당히 달라 무성하고 습한 열대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정글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더 온대합니다. 요컨대 판게아의 비오톱은 지역마다 매우 다릅니다. 각 종은 각자의 필요에 맞는 환경에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각 종은 환경의 특정 조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룡이 늪지나 열대우림에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룡 화석은 호숫가, 석호, 늪, 사막, 온대림, 사바나, 평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공룡은 이 모든 환경을 점령했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은신처입니다. 우린 항상 공룡이 정글로 둘러싸인 수역 근처나 산을 배경으로 한 평원 한가운데에 있을 것이라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공룡은 적어도 일부 공룡은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07년 고생물학자들은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에 따르면 놀라운 장소에서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성체 공룡 한 마리와 새끼 공룡 2마리의 유해가 굴의 방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는 공룡의 2m가 넘는 땅굴을 파고 가장 깊은 곳에 2마리의 새끼가 살았던 방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은 굴을 파는 공룡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옥토드로메우스 큐비콜라리스입니다. 이 초식 공룡은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을 파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주둥이는 튼튼하고 전합골이 융합되어 있습니다. 견갑골은 튼튼하고 골반 근처의 척추뼈는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룡은 활기차게 땅을 파기 위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개의 긴 다리 덕분에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공룡은 정말 놀라운 동물이며 새로운 공룡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6,600만 년 전 이 인상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공룡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구를 점령했는지 되돌아보고 멸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공룡은 1억 6,500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공룡의 통치가 영원했을까요? 이 긴 중생대 기간 동안 공룡은 지구에서 혼자 살았을까요? 공룡은 1억 6,500만 년 동안 통치하면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공룡이 대륙을 돌아다녔습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사냥꾼, 채집과 굴을 파는 동물, 이족보행동물, 네발동물, 깃털과 비늘, 작고 빠른 동물, 무겁고 느린 동물, 크고 긴 동물 등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공룡 가족은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화석 발견을 통해 약 1200종의 공룡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운이 좋아 화석을 남기고 그 존재를 증명한 종들일 뿐입니다. 대다수는 화석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화석의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실제로 존재했던 종의 수에 대한 샘플일 뿐입니다. 공룡의 수가 많았고 대륙의 대부분을 점령했다면 공룡은 중생대의 왕이었을까요? 지구에 살았던 유일한 종이었을까요? 우린 이미 해양 파충류와 하늘을 나는 파충류인 익룡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룡과 동시대에 살았던 생물은 그것들 뿐이 아니었죠. 공룡의 시대에는 포유류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유류가 번성하기 위해 대멸종 이후까지 기다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공룡과 포유류, 더 정확하게는 공룡의 조상인 포유류는 거의 동시에 출현했습니다. 사실 중생대 포유류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실제로 공룡과 함께 살았던 포유류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 포유류는 가장 강력하거나 빠른 육식 공룡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와 먹잇감의 관계가 항상 생각만큼 단순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한 화석의 발견은 모든 포유류가 공룡의 지배를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레페노마무스 자이언트는 중생대의 대형 포유류입니다. 아마도 당시 가장 큰 포유류였을 겁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이 표본의 화석을 연구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레페노마무스의 생활 방식과 식단을 이해하기 위해 위 내용물, 즉 위장에 남아있는 원소의 흔적을 분석했습니다. 위 내용물을 연구한 결과 푸시타코사우루스와 다른 파충류의 유골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포유류는 육식동물이자 훌륭한 신발 제작자였으며 공룡을 상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육식동물의 예가 대다수를 대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됩니다. 공룡이 멸종하기 전 포유류는 대부분 야행성이고 식충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백악기의 끝을 알리는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원 데이비드 그로스니크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의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포유류는 역사상 3가지 주요 진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포유류는 환경과 새로운 생태적 틈새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포유류는 번성하고 다양해졌습니다. 등장한 새로운 종은 기어오르거나 미끄러지거나 굴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육류, 나뭇잎, 갑각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번의 진화적 방사능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1억 9천만 년에서 1억 6,300만 년 전, 쥐라기 초기에 다른 하나는 약 9천만 년 전 백악기 상부에 일어났을 겁니다. 이 시기는 공룡이 지구에서 번성하던 시기입니다. 공룡 역시 상당한 생물학적 진화와 다양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지적, 사회적 능력 면에서 엄청난 다양화와 종의 진화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2 집단이 모두 번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 2개의 큰 집단이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공룡의 종말에 목전을 두고 있습니다. 6,600만 년 전, 그들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포유류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진화의 실패일까요? 집단적 상상력에서 모든 공룡은 이 종의 종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대격변을 겪은 후 사라졌죠. 너무 적은 문장에 너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니요, 공룡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절정기에 사라지지 않았으며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대격변을 겪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량멸종은 여러 차례 있었죠. 백악기 제3기 위기는 종의 50%가 멸종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생물종의 거의 95%를 멸종시킨 페른기 트라이아시기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죠. 둘째, 이러한 멸종은 단 며칠 만에 모든 종을 멸종시킬 만큼 갑작스럽고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또는 수백만 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위기였습니다. 기온의 변화,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날씨, 대기 성분의 변화, 심지어 해양 산성도의 변화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생명체가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 위기가 시작됩니다. 점진적이지만 그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수천 종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악기의 위기가 여러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페른기 말의 위기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종종 다면적이며 전 지구적 규모의 변화로 특징 지어집니다. 매우 강력한 화산 활동의 흔적은 오늘날 인도의 데칸 산맥 트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인 6,500만 년 전, 지구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칙술루그에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것입니다. 이 운석은 지름이 10에서 80km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크기와 속도의 천체와의 충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적인 화산 폭발과 운석에 의해 발생한 먼지는 사물의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불투명한 대기는 태양 광선을 제한했을 겁니다. 식물은 더 이상 중요한 에너지원인 광합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목이 없는 초식동물은
먹이를 구하지 못해 차례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육식동물도 생존할 먹이가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 멸종은 지질학적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재, 쓰나미, 대기 중 에어로졸과 그을음으로 인한 장기간의 밤, 급격한 기온 저하와 같은 영향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많은 형태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 충돌 시 방출된 가스로 인해 장기적인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지구온난화를 일으켰습니다. 정확한 멸종 속도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지만 많은 연구에 따르면 충돌 후 몇 년에서 수천 년 이내 멸종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종은 격변기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식충동물, 청소부, 거북이, 상어, 악어 등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공룡의 전성기였던 6,600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전성기는 아니었죠. 실제로 백악기 말기에 수행된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공룡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형 공룡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다양성 또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룡의 죽음이 아마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판게아가 해체된 후 대륙이 분열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와 식물상 변화, 해수면 상승과 기타 현상은 좁은 공간에서 대형 동물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꽃식물, 특히 속시식물의 출현과 다양화도 육상 생태계를 변화시켰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룡은 이러한 새로운 먹이에 적응할 수 있었지만 다른 공룡, 특히 대형 초식 공룡은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룡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공룡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공룡의 후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아주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매일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각류 가족은 위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공룡의 분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수각류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알로사우루스, 심지어 새도 포함되죠. 또 다른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룡을 대표하는 동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룡이며 수각류 중 하나를 이루는 동물입니다. 공룡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공룡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동물이죠.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고생물학적 또는 생물학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룡의 땅으로 떠나는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른 시대의 동물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